네, 안녕하십니까. 구로노인종합복지관 2021년 체험학교 온라인 특강 2탄 노년기 일상디자인 맘편히 재산관리 신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온율에서 근무하는 배광렬 변호사입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 우리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재산과 건강을 준비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직접 컨트롤할 수 없을 때도 내가 행복하게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그 법적인 대비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후견제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후견제도에서는 임의후견이 있고 그 다음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는데 임의후견은 내가 미리 판단력이 부족해지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나의 일들을 맡겨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임의후견을 우선적으로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자. 그렇게 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또 딜레마가 생겨요. 사실 우리가 재산만을 관리한다. 사실 재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산만 관리가 되면 나의 돌봄이나 신상 같은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나 믿을 수 있는 자녀들이 구태여 내가 이거를 후견인으로 선임을 안 해놔도 구태여 얘한테 이걸 내가 맡겨놓지 않아도 다 잘 돌봐주고 그럴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부모님을 그렇게 모셨을 거예요. 특별히 무슨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부모님을 더 효심으로 지극히 모시기 위해 후견인이 돼야 되겠다 그러셨던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결국은 이 안전하게 재산만 관리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 후견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후견인을 믿을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은 꼭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법원에서 선임을 합니다. 내가 자녀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 뭐 이제 그때는 제가 청구하는 게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어요. 임의후견으로 후견계약을 해놓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임의후견인이 후견인이 되겠지만 역시나 복잡합니다. 임의후견이 아니고 다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이용하더라도 역시나 복잡합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청구를 해서 판사님을 심리해가지고 심판을 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내 재산을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조금 싸게 관리하도록 맡길 수 있으면 안 될까? 내가 맨날 은행에 내 계좌들이 있는데 그냥 그 은행에 있는 그 지점장 뭐 거기 있는 직원이 참 믿을 만한데 그냥 계속 내가 은행에다가 좀 맡겨놓고 관리하면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과거 영국에서 이제 이 신탁이라는 게 이제 영국에서 들어온 제도인데요. 이 대항해 시대 막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럼 선원들은 걱정이 돼요. 이게 내가 가면은 살아올지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동안 내 가족들은 누가 지켜줄까?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은 누가 지킬 것이고 또 내가 이 집에다가 놓고 가는 내 재산들은 누가 잘 관리해 줄 것이냐? 나 대신 내 재산을 관리해 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밖에 못 나가겠죠? 대항해 시대에 배 타고 어떻게 몇 년을 자리를 비우겠어요? 그래서 그 선원들로 만들어진 길드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그런 건데 그 선원 길드에서 우리 회원님들의 재산, 가족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신탁이 태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탁이 영어로 트러스트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길드가 안전하게 선원들의 재산과 가족들을 지켜줬어요. 그 재산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선원들이 돌아오면 이제 다시 본인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선원들이 대항해 시대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거기 이제 이역만리에서 사망하더라도 길드는 그 선원이 맡긴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재산으로 계속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신탁이었어요. 그걸 바로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고령자하고 비교해 볼까요? 선원이 내가 이 집에 없을 때, 내가 대항해 시대에 먼 대항으로 떠나서 없을 때,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치매든 뭐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선원도 배 타고 나가버려서 내 재산과 내 가족을, 내 재산을 컨트롤할 수 없고 내 가족을 내가 직접 보호할 수 없을 때고, 고령자분들도 내가 스스로 내 재산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때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같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은 신탁이 유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 고령자분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는 툴로 신탁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 영국, 뭐 그다음에 여러 뭐 싱가포르, 홍콩 뭐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진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신탁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들은 내가 받는 거예요. 수익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이 강의에서는 내가 되는 경우, 고령자 본인이 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전제로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그걸 관리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탁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이게 관리를 하려면, 편하게 관리하려면 내가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내 재산을 편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 재산을 관리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맡긴다. 지금 현재 신탁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한다. 내 일을 맡긴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먼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도 붙여갖고 맨날 이렇게 써가지고 뭘 줘야 돼요. 그렇게 매번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미 치매가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력이 부족해진 상태에서는 위임장을 써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후견인을 선임하죠. 그러면 또 복잡하고, 이 신탁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넘기는 나를 위탁자라고 그러고요. 이 신탁,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이전받는, 양도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그럽니다. 이제 신탁회사나 은행 이런 데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탁자가 재산을 받아서 내 명의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내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내 것처럼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실상은 내 게 아니죠. 나에게 이 재산을 맡긴 의뢰인의 건데 내가 이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바꾸면서 내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해서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받아가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자가 나타나요. 수익자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위탁자 본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자, 수익자가 동일한, 수익자도 나인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익이라는 게 뭐 예금이다. 그럼 예금에 있는 돈을, 신탁계산에 있는 예금에 있는 돈을 받는 것도 수익이고요. 수익형 부동산이다. 월세가 나온다. 그럼 그 부동산을 수탁자가 관리해가지고 월세에서 세금 같은 거 떼고 나서 나오는 정말 그 수익들도 수익자에게 주면 그것다 수익을 주는 거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내가 치매가 오고 해서 누군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계속 안정적으로 여기서 살기 위해서 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탁회사에 맡겨요. 수탁자에게. 그리고 나는 계속 거기 살아요. 그러면은 그 사는 것 자체도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향유하는 사람을 수익자라 그런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탁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신탁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본인의 재산을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수탁자가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족,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고령자분들 이렇게 제가 재산 관리하는 유용한 툴로 신탁을 소개해드리기도 하지만, 이 구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부동산 개발할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새로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거나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 신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귀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집을 잃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신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집을 분양받아 보시거나 뭐 재건축 이런 거 재개발 같은데 조합원으로 참여해 보신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탁을 쓰는데 그 똑같은 구조입니다.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목적으로. 그래서 이 위탁자와 수익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고령자 본인이 재산을 맡기면서 나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 고령자를 위해 재산을 맡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부부가 단독으로 생활하게 되고 자식도 이렇게 몇몇 없고 이제 핵가족화되고 옛날같이 그런 가족 돌봄이 약해지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배우자가 살 수 있을 만큼의 현금 자산들을 남겨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것들은 니들이 자식들이 알아서 가져가서 니들이 해라. 대신에 너 내 배우자를 위해서 너희 어머니 또는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돈을 남겨놓았으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건들지 말아라. 근데 그냥 그렇게 내 유언이든 뭐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세상을 떠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를 그래서 신탁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제가 위탁자예요. 수익자는 내 배우자가 되는 거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건 굳이 이제 나의 뭐 고령자로서 내 재산을 노후 법적 대비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손주 학비를 내주고 싶다. 근데 내가 얘가 대학 갈 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 대학 갈 때 학비로 내가 얼마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그런 것들도 미리 신탁을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구조가 있다. 근데 이 신탁을 왜 쓰냐? 사실 신탁이 굉장히 안전해요. 이 신탁은 일단 한번 신탁으로 묶으면 자, 위탁자, 재산을 맡긴 사람, 재산을 맡긴 사람의 채권자가 이 신탁 재산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신탁을 설정한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자가 내가 신탁을 설정한 다음에 제가 어떤 뭐 불의의 어떤 일로 무슨 빚이 생겨요. 그래도 나의 채권자가 이 신탁 재산에다가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의 채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수탁자가 이 신탁 재산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거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위탁자가 맡긴 취지대로 관리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수탁자가 빚을 줬어요. 그런다고 수탁자의 채권자가 이 신탁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신탁을 안 맡기겠죠. 신탁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탁자의 채권자도 이 신탁 재산에다가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도산 절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신탁의 가장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안정성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신탁을 설정한 다음부터 발생한 위탁자의 채무 아니면은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가지고 그 채권자들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신탁 재산은 그거에 대한 채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신탁 재산으로 담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세금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신탁 재산을 통해서 이게 담보가 거기서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말 불의의 그런 걸로 이 재산이 안정성이 해해지는 그런 일은 없다. 독립해서 잘 지켜진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면 이 수탁자도 이 재산을 내 재산하고 섞어서 관리를 하면 안 돼요.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섞어서 관리한다는 개념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금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맡겨요. 근데 그 수탁자가 계좌 하나 여기다 이체하세요. 근데 여기에 제 것도 있고 저 사람 것도 있고 막 돈이 막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막 한 몇 억이 있는데 여기서 1,000만 원은 내 거고 딴 것도 또 몇천만 원 누구 거고 이래요. 왔다 갔다 나갔다 이럽니다. 그럼 과연 그게 내 1,000만 원이 내 1,000만 원인지 알 수가 없죠. 거기서 쓰는 돈이 내 1,000만 원에서 돈을 쓰는 건지 아니면은 내 1,0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섞여 버리면은 신탁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신탁재산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다른 재산하고 분리해서 독립해서 관리하도록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지켜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탁자가 이거를 그래서 분리하지 않고 신탁회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재산을 맡은 수탁자가 재산을 분리하지 않고 섞어서 관리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수탁자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성이 있다. 그 밖에도 이 수탁자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의무와 책임들을 부여하고 있어요. 신탁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일을 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성관주의 의무다, 이게 부여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수탁자는 거기서 더 나갑니다.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재산에 대한 관리, 내 재산을 관리할 때보다 더 주의를 깊게 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수탁자들도 굉장히 이 밖에도 굉장히 엄격한 여러 가지 책임들을 지고 있습니다. 수탁자들이. 그래서 이 신탁은 굉장히 이게 그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딱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 말고는 굉장히 또 유연해요. 이게 자유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신탁 내용은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고령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뭘 원하는지,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기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신탁 계약서에도 자, 월 20만 원은 내가 맨날 기부하는 곳에다가 이체해 주세요. 그러면은 수탁자는 그거에 따라서 매월 20만 원을 거기로 이체를 해야 됩니다. 또 또 내가 매월 10만 원은 손주에게 용돈으로 주고 싶다. 그렇게 줘야 됩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무궁무진하게 계산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우리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되게 굉장한 부자들이 내가 기르는 애완견한테 돈을 맡겼다. 근데 애완견은 사람이 아닌데 애완견 이름으로 돈도 계좌도 만들 수도 없고 걔가 돈을 어떻게 쓰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신탁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애완견을 이제 보살펴주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이제 뭐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 뭐가 있겠죠? 이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런 곳이 하나 있으면 신탁을 하면서 이 신탁의 수익자를 그 기관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애완견 걔를 위해서만 이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다 제안을 해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애완견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신탁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신탁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자도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탁은 어떻게 종료되냐? 신탁 목적을 이미 달성해버리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돈 다 쓰는 거예요. 부동산은 팔고 돈도 다 써버리고 신탁재산이 없어진 경우에 종료합니다. 그 밖에도 신탁 계약에서 자유롭게 어떻게 하면 언제 종료할지를 규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해서 종료하기로 하면은 종료되고, 법원에서 신탁을 종료하라는 명령이 있게 되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 재산은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것 다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한 게 없으면 수익자에게 갑니다. 위탁자나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수익자가, 우리도 지금 전제가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고령자분께서 신탁을 했는데, 자, 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신탁계약에서 종료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귀속에 대해서 아무것도 써놓은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수익자에게 귀속하는데 수익자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익자의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종료되면은 신탁재산은 그냥 순리대로, 쉽게 설명드리면 순리대로 흘러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어떤 어르신께서 건물을 3개 가지고 계세요. 단독주택 하나는 들어가 살고 계시고 본인이 사시고, 하나는 보증금 2억에 전세를 줬어요. 또 하나는 연립주택인데 그 안에 이제 10가구가 삽니다. 그래서 월세가 한 달에 600만 원 나와요. 근데 내가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부동산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10가구 월세 주면은 맨날 가가지고 거기서 막 커드레일 해야 되거든요. 뭐 맨날 뭐가 어떻다 뭐가 없다 막 나간다, 월세 안 들어오면 또 월세 안 들어온다 전화해야 되고 힘들죠. 근데 내가 지금도 힘든데 나중에 치매라도 오면 어떻게 관리할까?
이걸 잘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이 수익으로 내가 이제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치매가 온다 하더라도 꼭 후견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먼저 이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신탁을 해놓으면 부동산에서 이걸 관리를 해요. 지금도 힘드니까 그냥 관리 대신 해줍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돈을 줘야 되겠죠. 이게 가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관리 업무를 다 해줘요. 거기서 이제 그런 보수들 빼고 수수료 빼고 세금 빼고 남은 수익들은 다 이체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신탁을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치매가 와도 안심이에요. 계속 어쨌든 간에 신탁회사에서 관리하니까요. 신탁회사들, 특히나 신탁회사에 내용을 맡겨놓으면 신탁회사는 치매 안 걸리죠. 담당자가 바뀔 수는 있어도 계속 똑같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탁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다가 임의의견을 접목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치매에 걸릴 때는 내 임의의견을 누구로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탁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임의의견인이 나를 대신해서 관리하면서 나를 위해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신탁을 접목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한 다음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내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잘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냥 순리대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자녀들에게 상속시키고 싶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비율을 달리해서 그래도 좀 이쁜 자녀에게 조금 더 주고 싶다, 아니면은 얘네들 이거 집 줘봤자 다 어떻게 헐라당 해먹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월세만 계속 받아가게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다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치매가 걸린 다음에도 사실은 재산을 신탁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는 좀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친족이나 누군가가 이제 후견인이 돼가지고 이 재산을 권한을 남용해서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좀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을 신탁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산은 이제 수탁자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후견인이더라도 건들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나는 돈도 없고 뭐 수급자인데 연금만 받고 살고 있는데 뭐 신탁 같은 거 할 재산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공적 부조금도 신탁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더 신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급비 같은 거는 최소한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이제 힘든, 그리고 정말 이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 낭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비, 이런 공적 부조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신탁을 마치 복지사업처럼 이용을 하려는 지금 준비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위 이제 공공신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수급비도 신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그 본인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신탁은 안정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탁은 내가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그거를 가지고 나오는 이익을 내가 향유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그러고요.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그리고 재산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내 재산이 있으면 미리 이제 수탁자에게 신탁회사 같은 데에다가 재산을 신탁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거기서 관리하게 하고 저는 그냥 편하게 이익만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보수가 이제 발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정말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신탁 계약을 구성하면은 얼마든지 내 뜻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